스킬 트리처럼 띄어져 있는 화면을 저희가 보시면은 뭐 소설에 관련된 모든 작법들을 이렇게 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화면은 그러니까 형상화, 의미화, 구체화라고 해서 그 소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어떤 이거는 사실 소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는 묘사, 설명, 대화, 사유는 그 디테일한 소설 쓰기의 가장 뭐 4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그 표로 그려놓은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다른 개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10주 동안 강의를 해나가면서 전체를 다 조금씩 다 수업을 할 거고요. 이 영상 강의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부터 우선 3회차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형상화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형상화는 그러니까 꼭 소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과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람 사는 게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르네 지라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좀 다른 형태로 보기 시작하면 좀 뭔가 달라 보인다. 그리고 그 형태와 질서를 새로 구성하면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문학 작품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상화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각가한테 의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진짜 사람이 앉는 의자를 만들어 오는 조각가는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자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조각가한테 의뢰를 하면 어떤 조각가는 뭐 왕관이랑 뭐 밥그릇 같은 걸 만들어 온 다음에 거기에 의자라고 제목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겠죠. 이게 왜 의자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예를 들면 왕은 왕자에 앉아 있으니까 왕이고 거지는 그 바닥에 앉아서 국어를 하기 때문에 거지다. 그래서 나는 의자를 저렇게 왕관이나 밥그릇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지금은 그런 식으로 사용을 안 하지만 뭐 전기 의자 같은 걸 만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의자를 만들어 오세요라고 해도 작가가 각자 알아서 새로운 형태와 질서를 부여해서 만들어 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뭐 연극을 하든 뭐 무용을 하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문학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형태와 질서를 부여해야 하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재료가 언어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언어 질서를 새로 만드는 게 형상화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이 작품 안에서만 통용되는 의미를 새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법 3가지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각인입니다. 이제 각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오리가 처음 태어나서 보는 거를 엄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가 아래서 태어났는데 축구공을 보여주면 축구공이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막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전거를 보여주면 자전거가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일상생활에도 이런 식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특정 노래를 들으면 생각나는 친구라든가 뭐 가령 저희 아버지가 칼국수만 먹으면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린다던가. 근데 이거는 그 사람 개인에게만 각인되어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떠올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칼국수를 먹는다고 늘 할머니를 모든 사람이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개인에게만 각인되어 있는 어떤 겁니다. 근데 작가는 이제 이 각인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을 이제 새로운 의미 질서를 엮는 건데요. 자, 여기 소설 예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소설은 뭐 안성호 선생의 나비라는 소설인데요. 뭐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대생이 교수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뭐 한 22살 정도 된 여대생이죠. 근데 이 교수는 아내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남몰래 혼자 막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죠. 근데 어느 봄날에 이 여대생이 이렇게 교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교수랑 그 아내와 딸이 이렇게 같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봤는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겠죠. 질투심도 있고 뭐 약간 뭐 시기도 있을 수 있고 자기도 좋아하는 마음이니까 막 마음이 아프고. 근데 그 순간에 교수의 어깨 위에 나비가 이렇게 탁 앉았다가 날아가는 걸 그 여학생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여학생은 온갖 나비의 환상에 시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뭐 지하철을 타도 문이 열리면 나비가 막 날아들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막 나비가 날아들고. 그래서 근데 독자는 이제 읽다 보면은 그 나비라는 게
이 여학생이 또 교수님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짧게 그냥 뭐 조금 보면은 뭐 그 텅 빈 로비 가득 순식간에 나비들이 가득 찼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가로수 밑에서도 사람들이 북적대는 길에서도 나비는 비처럼 때론 마술처럼 내 눈앞에서 너울너울 춤을 췄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그럼 독자는 이제 이 여학생이 또 교수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되는 거고, 이 소설은 나중에 보면 이 여학생이 결국 그 나비의 환상에 시달리다 못해서 교수를 이렇게 칼로 찌르면서 이렇게 끝나버리긴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뭐 소설의 내용이 아니라 나비와 짝사랑이라는, 그러니까 현실의 의미질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어떤 것을, 그러니까 작가가 의도적으로 각인을 통해서 나비가 결국 짝사랑을 뜻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소설이 바깥에서는 나비가 결국 짝사랑을 뜻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길을 가다가 나비를 봤습니다 라고 한다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누구 짝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비를 본 거로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이 형상화는 기본적으로 유사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유사성과 무관한, 그러니까 현실 의미질서에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 짓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뚱뚱한 사람한테 돼지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비유겠죠. 유사성에 근거한 비유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뚱뚱한 사람과 유사한 것을 쓰시오라고 하면 많이 써봐야 한 10개 정도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뚱뚱한 것과 관계없는 것을 쓰시오라고 하면 무한히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그 전 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작가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고요. 그러니까 유사성에 근거해서만 글을 쓰다 보면 전 세계 작가 뭐 한 10명, 20명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이 각인의 예는 그래서 다른 소설들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일단 밑에 또 예문을 하나 보시면, 내가 그를 처음 본 것은 9살 때 아버지가 사준 세계의 불가사의라는 책을 통해서였다. 여기서 그는 이제 네스오의 괴물 네시를 말하는데요. 뭐 내용은 간단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9살짜리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의 생일날 아버지가 세계의 불가사의라는 책을 생일 선물로 사줍니다. 그리고 놀이공원에 데려가서 너 여기 잠깐만 있어라, 아이스크림 사올게 라고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그냥 그 의자에 앉아서 계속 세계의 불가사의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영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직원이 와서 이제 뭐 미아 보호소에 보냈겠죠. 근데 이 소녀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나중에 TV에서 세계의 불가사의, 그러니까 세계의 불가사의라는 게 뭐 그런 거죠. 뭐 피라미드, 버뮤다 삼각지대, 뭐 네스오의 괴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의 불가사의인데, 이 소녀가 이제 세계의 불가사의를 딱 보는 순간 바로 또 아버지가 생각나겠죠. 그리고 이 작품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소녀가 만약에 커서 이제 결혼을 한다. 근데 남편이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소녀가 이집트로 가고 싶어요. 저 피라미드가 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면 읽는 독자가 이 사람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또 아버지가 생각나는구나 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세계의 불가사의와 아버지는 현실의 의미질서 안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근데 작가가 어떤 특정한 순간,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 그거를 딱 갖다 붙임으로써 독자가 이제 세계의 불가사의와 아버지가 연결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로 연결시키는 거는 뭐 다른 작가들도 너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뭐 다음 예문을 하나 보시면,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아버지가 읽고 있던 것은 과학난에 실린 명왕성 퇴출에 관한 기사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화장실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뭐지? 딱 가봤더니 화장실에 아버지가 보고 있던 신문이 있는데 명왕성 퇴출에 관한 기사가 써 있는 겁니다. 뭐 되게 오래된 일이지만 뭐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에서 명왕성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태양계에서 명왕성은 너무 작다는 이유로 빠졌는데, 이제 이 아들은 나중에 자라면 명왕성만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또 하나 또 추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명왕성이 이제 퇴출되어서 그 퇴출된 기사를 보고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왜 떠났을까를 또 생각해 보면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퇴출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뭐 명예퇴직을 당했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겪었던 어딘가에서 퇴출을 당했기 때문에 이 명왕성을 기사를 읽다가 이제 떠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는 B를 만든 다음에 이 A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왕성 퇴출에 관한 기사를 보고 아버지가 사라졌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남자아이는 계속 명왕성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럼 이제 독자는 명왕성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아버지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각인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일이 일어난 순간에 내게 각인된 것, 이거는 근데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뭐 영국에서 실제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영국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그날 자기가 뭘 입고 있었는지 혹은 뭐 카페에서 어떤 음료를 마셨는지 이런 거를 다른 날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개인에게 어떤 각인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되게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나중에 제가 또 이 옷을 입었을 때 그 사건이 결국 떠오르겠죠. 그리고 만약 그게 안 좋은 사건이었다면 저는 어쩌면 이게 이 옷을 입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제가 이 옷을 입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각인이 되어버려서 이 옷을 입지 않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작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각인의 상태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 형상화의 한 방식으로 되게 많은 작가들이 사용하는 거고요.